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NCS 창구사무 네 번째 모듈이죠. 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수업하게 될 청주여자상학고등학교의 교사 안병찬입니다. 네, 별명으로는 ABC라고 많이 불러요. 네, 이번에 첫 시간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됐는데 제목은 첫 번째 인터넷 뱅킹 업무 처리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행원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선생님이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전문 좀 행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배울 인터넷 뱅킹 가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6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금융거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전자금융거래 관련의 법률, 규정, 약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일종의 약속이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터넷 뱅킹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얼마나 많이 사용을 좀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통계된 거를 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터넷 뱅킹이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렇게 모든 이 인터넷 뱅킹의 배운 내용들을 이제 실무로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배울 내용으로 이제 전자금융 거래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자금융 거래. 쉽게 얘기하면은 금융 업무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합한 것이 바로 전자금융 거래입니다. 말이 좀 딱딱하죠? 네, 금융 업무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더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금융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러면 금융정보망은 도대체 뭔가요?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금융이라고 하는 건요. 네, 금융 업무 과정의 자동화 및 전산화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융 업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 뱅킹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걸로 자동화, 그래서 전산화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전자적 장치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핸드폰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용자는 직접 대면 및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 직접 가서 금융 업무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혹은 집에서 PC 같은 걸로 그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전자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금융정보망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자, 금융정보망은 이렇게 자체 전산망, 공동 전산망, 그 다음에 대고객 전산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체 전산망입니다. 자, 개별 금융회사끼리의 전산망이에요. 즉, 금융회사 안에서 이렇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이 전산망을 뜻합니다. 금융회사 안에서. 자, 그랬을 때 이 전산망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 금융회사끼리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은행에서 땡땡 금융회사로 혹은 땡땡은행에서 땡땡은행으로 은행 간 업무를 보는 게 공동 전산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업무를 제공해주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고객 전산망, 이렇게 세 가지 전산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전자금융거래의 약관, 법률,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여러분들 하면은 머리 아프고 어렵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관이란 뭐냐? 약관. 쉽게 생각하면 약속이란 말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금융 업무 쪽에서 말하면, 은행과 고객 간의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지침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종이를 내밀고 동의나 아니면 비동의를 체크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죠? 자, 그걸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불이행 시 어떤 제재를 가할 거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행원과 고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화폐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해볼 텐데요. 자, 전자화폐는 현금 이외의 전자로 결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화폐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카카땡
앞에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법에 관한 걸 4가지를 배울 건데요. 자, 약간 좀 이게 법이 엄마 법과 약간 좀 자식들 법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자, 이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법은 이렇게 4가지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가장 대빵이고요. 하나씩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장 좀 유심히 있게 봐야 되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자, 전자금융법의 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법입니다. 그래서 전자접장치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모든 것들을 규율하는 통합적인 법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사업법도 같이 들어있는데 사업법은 전자금융법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의 아랫단계인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대한 법입니다. 네, 전자금융감독 규정은요. 전자금융법의 약간 좀 수장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기술 등을 규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기술 보호, 그 다음에 제한, 해킹 같은 것들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들이 이 2번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의 기본 약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가장 많이 좀 보실 텐데요. 아까 약관 배웠죠? 전자금융법의 실무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이용자 간의 기본사항을 규율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전자적 결제 및 이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게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많이 보실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실무를 하시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용 약관입니다. 여기에 아랫단계, 전자금융법의 입문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법은 금융회사 이용자 간의 실제 서비스 관련 규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종류와 신청, 해지, 출금 등에 대한 기재를 해놓은 게 바로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용 약관입니다. 이 4가지 법을 여러분들의 구분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인터넷 뱅킹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의 특징은 크게 2개로 알아볼게요. 장점과 그 다음에 위험 요소 이렇게 2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장점과 단점 이렇게 좋아요, 나빠요로 해놓고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뱅킹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 효용이란 거는 좋은 점이죠. 첫 번째, 비대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실제로 은행에 가서 업무를 안 해도 가능하다, 업무가. 그 얘기죠. 두 번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적, 시간적 제약이 없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제주 그런 데다가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고 싶을 때 지역적 문제 없고요. 시간적. 제가 11시나 밤 11시나 그때쯤에 뱅킹 이체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할 수 있죠. 우리 돈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여러분들 요즘에 자산 관리하는 거 되게 이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걸 깔면은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자산 서비스 관리 그런 거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 요소 역시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위험하고 좀 이렇게 단점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먼저 보안의 위험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해킹 같은 거 좀 되게 많이 위험하죠. 선생님도 한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는데 네, 보안의 위험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의 침입 시 손상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 예를 들어서 해커가 해킹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해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 서류 같은 거는 그거는 가지고 있다가 복사하거나 그래가지고 안 잊어버리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복구가 불가능하죠.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발생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1시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보내. 근데 그게 엄청 급하게 보내야 되는 거였는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잘못된 유지 보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제가 송금을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그 뱅킹을 만든 은행 책임일까요? 아니면 제 책임일까요?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유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뱅킹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6월 말입니다. 이때 인터넷 뱅킹 서비스, 모바일 뱅킹 포함하고요. 그랬을 때 등록 고객 수는 얼마래요? 와, 1억 4,067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이 좀 넘는데요. 1억 4,670만 명. 아니,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인데 무슨 1억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네. 연말 현재 등록 고객 기준, 18년도 등록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18개 국내 은행 및 우체국 고객 기준. 그랬을 때,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에 중복 합산하였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이쪽 은행에서 2번 가입했으면 그거 2개로 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억 4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 파란 색깔, 진하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등록 수 17년 4분의 3분기거든요. 계속 가면서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등록 수가 점점 더 늘어나죠. 계속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자, 전체 합한 게 1억 4천이 된 거고요. 그 중에서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는 비율이 9,977만 명이나 됩니다. 자, 보시면 거의 여기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준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쓰는 모바일 뱅킹을 정말 많이 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파트냐면요. 여러분들 2018년도 10월에서 12월 동안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했을 때 최근 3개월 이내의 이용자, 모바일 뱅킹을 이용자를 알아본 건데요. 자, 20대는 76%, 30대는 87%까지 올라갑니다.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은 이유는 이런 금융 서비스를 20대보다는 30대 때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대로 넘어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자, 이 이유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써 있습니다. 자, 70대를 보시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와요. 거의 60%를 육박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한 가지 좀 마케팅 사례를 좀 하나 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은 60대, 70대도 잡기 위해서 이 분들이 이 금융, 모바일 서비스를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 때문에 잘 모른다. 그리고 뭐 불편한 가입 이용 절차 때문에 좀 싫다. 모르겠다라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결과들을 보고 나서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자, 그러면 10년 후에는 도대체 모바일 뱅킹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갈 일이 생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인터넷 뱅킹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자, 이 표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3-1번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 내용에 대한 표가 있는데 크게 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표에서는 조회와 자금 이체, 그 다음에 예금과 신탁에 대한 좀 업무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회입니다. 자, 조회 업무에서는 당연히 일단 첫 번째 예금 계좌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 내역, 그 다음에 통장의 미정리 내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회를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좌 이체했을 때 결과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잔액 뭐 이런 거 조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표 같은 것들에 대한 이런 그 본인의 수표들도 좀 조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 이자, 원리금 이런 것들도 좀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죠? 선생님도 좀 대출이 있는데 이런 게 얼마 남았는지 그런 게 좀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화, 외국으로 보내는 예금이나 아니면 외국 수표 이런 것들도 조회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이걸 좀 많이 보죠. 실제로는 내가 이제 신용카드 이제 다음 달에 얼마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결제 대금도 미리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연체 금액 예를 들어 제가 못 갚았으면 얼마 갚아야 된다, 연체됐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 이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 이체는요, 이제 상대방에게 이체를 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은행에서 우리 은행으로 혹은 우리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계좌 이체, 신탁 이체, 대량 이체들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 이자, 원리금 납부할 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크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아래 예금과 신탁을 좀 보시면 적립식, 거치식, 뭐 예금 신규, 신탁 신규 이런 예금을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 환매, 그 다음에 예금 상품 안내,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보시면 대출, 외환, 신용카드, 보험, 그 다음에 공과금 납부, 사고신고, 사용자 관리, 부가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표는 자주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랑만 한번 좀 짚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좀 지우시고, 네. 네, 대출 파트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 파트, 그 다음에 공과금, 여러분들이 좀 못 들어본 파트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대출은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랬을 때 대출 원금 상환 같은 거 이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외화 송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카드 보유효는 아까 얘기했죠? 신용카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보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험도. 그래서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이런 거를 가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요. 그 설명이 다 써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공과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전기세나 집에 수도료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관리비 같은 거. 그래서 요즘 이런 서비스도 많죠. 뭐 우리 회사 은행으로 우리 은행 걸로 뭐 가입해서 공과금 납부하면 몇 % 뭐 환급해 드려요. 아니면은 뭐 이자율 뭐 싸게 해 드립니다. 뭐 이런 서비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신고 같은 것도 신고할 때 이 인터넷 뱅킹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파트들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책 보시고 참고하셔서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 조회, 자금이체, 예금, 신탁부터 여기 사용자 관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들 뭐와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요 넘어갔네요. 자 모바일 뱅킹과 텔레뱅킹의 이런 특징들과 비교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5가지의 좀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6번째. 자, 인터넷 뱅킹 가입 안내 실무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행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뱅킹의 가입 절차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용 대상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인터넷 뱅킹의 이용 대상은요. 첫 번째로 실명 확인 증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국인과 재외교포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라인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출금 계좌로 지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예금, 저축 예금, 기업 자유예금이나 당좌 예금 같은 것들이 온라인 예금으로 내가 계좌 예금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영업점에서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 인터넷 뱅킹을 가입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리 이용 목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빨간색으로 돼 있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접근 매체의 양도나 양수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의 위임과 담보를 제공한다 절대 안 되고요. 마지막 제3자에게 전달하고 유통한다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 동생한테 쓰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리용 목적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인터넷 뱅킹을 계약을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업무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듯이 사고 신고나 혹은 상담, 그 다음에 민원 같은 이런 업무를 볼 때는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을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이 업무들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이용 대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배워봤어요. 그러면 일단 내용으로만 배웠을 때는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좋지만 이해는 잘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졸업생과 실제로 은행에 있는 행원과 여러분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이용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32번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일 때문에 방문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인터넷 뱅킹을 좀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고객님. 인터넷 뱅킹 가입 가능 유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실명 확인 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은행에 온라인 예금, 즉 보통 예금 등의 거래가 있어 출금 계좌로 지정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제가 만들고 제 동생이 사용해도 되나요? 고객님, 대리 이용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자, 잘 보고 오셨죠? 앞으로 실무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인 확인입니다. 본인 확인 파트예요. 자, 여기는 쭉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순서대로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자, 본인 확인을 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직접 영업점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주고요. 그 이용 신청서를 작성을 한 후에 본인 확인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보시면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와 실명 확인 증표, 오타가 났네요. 실명 확인 증표의 사본을 받아서 지금 우리 입장은 행원 입장인 거죠. 행원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본인 확인을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민원24시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AR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것들도 안 되면 2차 증빙 서류를 가져오라고 행원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 파트인데요.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거동이 좀 어려워서 이 신청이 본인이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인터넷 뱅킹 같은 거는 가입을 할 수 있냐?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대리인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서명, 그 다음에 인감을 찍을 때는 반드시 그 장애인 본인이 해야 된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같은 걸로 이제 본인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다시 말하면 이제 국내의 주소와 연락처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여권의 신분 확인 서류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의 직업재산 증명 서류,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두 가지를 꼭 반드시 확인을 더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본인 확인에 대한 여러분들 실제로 은행에서 어떻게 좀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고객님. 시간 없으니까 인터넷 뱅킹 가입 좀 빨리 해줘요. 네, 고객님. 고객님, 신청서에 체크된 부분들 작성해 주시겠어요? 나 시간 없다니까. 자, 여기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제식 부탁드릴게요. 저거 달래. 여기. 고객님, 사진이랑 주민등록번호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로 확인 대체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고객님, 주소와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신분증 말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다른 실명 확인 증표를 가지고 재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에이, 안 해. 이제 빨리. 이 밖에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응대 책임자의 입회하에 동행한 대리인 대신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나 반드시 서명, 인감란은 장애인 본인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여권, 여행증명서를 실명 확인 증표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받아 첫 번째, 국내 주소 및 연락처는 필수로, 두 번째, 여권의 신분 확인, 세 번째, 국내의 직업 또는 부동산 중 한 가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죠? 자, 이번에는 영상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행원과 이제 그 은행 업무를 하는 영상 하나, 그리고 그 나레이션 해서 이제 그 더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행원이 좀 설명을 해줬죠. 그것도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인터넷 뱅킹 가입 절차의 세 번째입니다. 신청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전산에 등록을 시키는 업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이체 서비스는 뭘 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의 이용 계좌를 어떻게 좀 가입을 시킬 건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신청 내용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용자 아이디는요, 영어와 숫자 합해서 기본적으로 5자 이상 12자 이하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6자에서 12자의 은행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건 이렇게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행원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이체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요런 게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겠죠. 즉시 이체, 그 다음에 지정 이체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정 이체라는 거는 내가 특정 사람한테 뭐 매번 이체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입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체 서비스를 신청을 안 하게 되면요, 인터넷 뱅킹을 가입을 해도 조회받게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이 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서비스 이용 계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출금 계좌 등록 제한 사유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두 번째, 법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인감 분실 신고 계좌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출금 계좌 등록할 때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 내용,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행원이 또 설명을 해주겠죠? 지금 계속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는 고객이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 내용 등록을 행원이 어떻게 좀 설명해 주는지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뱅킹 신청 서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고객님 사용하실 아이디 6자리, 12자리 이하로 작성해 주시고, 은행의 이체 서비스를 신청 여부에 따라 입출금 조회가 모두 가능하거나 조회만 가능합니다. 이체 한도는 보안 매체별로 지정된 이체 한도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3강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도를 변경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되고, 감액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되게 친절하게 말씀 잘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좀 보면서 실제로 순서로 좀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 가입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런 순서로 보고 계신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체 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자,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송금할 수 있는 이제 최대 금액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건요. 자, 자세한 내용은 자, 4강에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체 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체 한도는요, 하루에 송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서, 자, 변경할 때는 영업점에 서면, 다시 말하면 직접 가서 종이로 써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감액. 내가 이제 이체 한도를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설정해놨는데 500원으로 줄이고 싶어.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직접 변경 가능하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그냥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가? 증액이 아니라 감액. 네, 금액을 줄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순서를 통해서. 자, 이 밖에도 이제 실제로 인터넷 뱅킹을 가입을 할 때 행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이제 교부하고 관리하는 영상을 이제 하나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영업점에서 이제 정리하고 보관해야 될 사항,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영상으로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되셨고요. 통장과 보안카드, 신분증 잊어버리시지 않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3일 안으로 공인인증서 등록하셔야 되고요. 또한 절대로 은행에서는 보안카드의 모든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은행 직원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행하고 있는 각종 신종 금융사기에 유의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이용 신청서 모든 관련 서류는 서비스 해지일, 공인인증서 폐기일 중 늦은 날짜 기준 10년간 일자순으로 보관되며 예금거래 신청서 신청 시 예금거래 신청서 관리 방법에 따라 보관됩니다. 재변경 요청에 의해 접수받은 이용 신청서는 실명 확인 증표 사본, 모든 관련 서류는 5년간 일자순으로 보관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첫 번째 강의 인터넷 뱅킹 가입 안내에 대한 NCS 창구사무 수업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최대한 좀 노력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업무에서도 좀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 행원과 이렇게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면 수업도 하는 학년도 있지만, 여러분들 참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영상을 찍고 있지만, 선생님도 항상 조심하고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꼭 극복하고 본인의 미래를 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희망차게 힘내시고요.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는 의식주라고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게 말이 바뀌었답니다. 자, 이제는 식주금의 시대입니다. 음식, 먹는 거, 집, 사는 거, 그 다음에 금융이래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제 10대부터 좀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20대, 30대 가면 여러분들 좀 더 위너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들 금융이 미래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